정말입니까? 영하 45도 시베리아에서 보일러를 팔겠다고요? 독일과 이탈리아조차 돈이 안 된다며 짐을 쌌습니다. 그런 곳에 뛰어든 한국을 보고 세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망할 게 뻔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의 총결산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폭설이 도시를 덮쳤을 때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일러 명품들이 줄줄이 멈춰선 그 밤 끝까지 돌아간 건 한국 기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러시아부터 미국까지 한국 없이는 겨울을 못 난다고 난리입니다. 세계를 뒤집어버린 우리의 기막힌 역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하 45도. 보일러가 멈추는 순간 생존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그날 밤 보일러 종주국이라 불리는 독일, 이탈리아 기계들이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단 하나는 예외였습니다. 끝까지 불을 지키며 살아남은 것. 그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볼코프입니다. 러시아에서 난방 설비만 20회 넘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시베리아 겨울에서 기계가 버티는지 무너지는지 그 차이를 숫자로 기록해온 사람이죠. 혹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한 구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딱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기록이죠. 몇 대가 멈췄는지, 몇 대가 끝까지 돌아갔는지 그 숫자 말입니다. 그 숫자가 그날 밤 제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사건은 1월 중순 노보시비르스크 외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얼어붙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 겨울밤에는 전기가 미쳤습니다. 전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220볼트여야 할 전기가 180볼트, 심지어 150볼트까지 뚝 떨어지죠. 전등이 깜빡거리고 냉장고가 덜덜거립니다. 가스는 어떻습니까? 가스 압력이 저녁마다 힘을 잃습니다. 수천 세대가 동시에 보일러를 틀면 가스관 압력이 푹 가라앉습니다. 이건 러시아 현실이에요. 여기에 최악의 놈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바로 역풍입니다.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굴뚝을 거꾸로 타고 들어옵니다.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기계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일러 내부는 질식 상태가 됩니다. 새벽 3시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3구역 난방이 전멸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보일러가 죽는다는 건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동네는 부자 동네라 유럽 최고급 기계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술, 이탈리아의 세련된 디자인. 평소에는 명품이라 불리던 제품들이었죠. 그런데 그 명품들이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표시창에는 빨간 경고등만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뻔했습니다. 전압 불안정, 가스 부족, 그리고 역풍. 이 삼중고를 견디지 못한 기계들이 스스로 작동을 멈춘 겁니다. 왜 멈췄을까요? 유럽의 기계들은 유럽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전기 좋고 가스 좋은 환경에 맞춰서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진 탓이죠. 조건이 조금만 안 맞아도 기계는 안전장치를 걸고 써버립니다. 하지만 영하 45도의 시베리아에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습니다. 주민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수도관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건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온 동네 보일러가 다 죽어서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딱 한 구역만 파란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똑같은 전기를 쓰고 똑같은 가스관을 쓰고 똑같은 칼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일러들만 멈추지 않고 쌩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 오류일까요? 아니면 신호 불량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독일 기술도 버티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동양의 브랜드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보일러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훅 끼쳤습니다. 다른 집들은 냉골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집만 따뜻했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열었습니다.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 소리. 그 기계는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전압이 춤을 추고 가스압이 바닥을 치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맞바람에 몸을 숙이고 걷는 인간처럼 불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덮개 위의 먼지를 손으로 훑었습니다. 아래에서 선명한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온 보일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왜 유럽 명품들은 가장 추운 밤에 작동을 멈췄는데 이 한국 기계만 끝까지 버텼는가? 저는 그날 이후로 이 보일러를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겨울의 숫자는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지난 3년 고장 기록을 전부 꺼냈습니다. 감정을 섞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숫자로 말해야죠. 어느 나라 제품이 몇 대 설치됐는지, 언제 멈췄는지, 어떤 날씨에서 버텼는지 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럽 브랜드들이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전압이 떨어지고 가스 압력이 내려가고 바람이 거세지는 시점에 동시에 멈췄습니다. 전기부터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 전력망은 한마디로 고무줄입니다. 220볼트여야 할 전기가 180볼트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250볼트로 치솟습니다. 유럽 보일러들은 이 전기춤을 못 버팁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기계가 겁을 먹고 스스로 전원을 끊어버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안은 아직 따뜻한데 기계가 자기 살겠다고 먼저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온 동네에서 난방을 켭니다. 그 순간 가스관 압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유럽 기계들은 이 상황을 위험으로 판단하고 밸브를 잠가버립니다. 규정대로라면 맞는 판단이죠. 하지만 영하 45도에서는 그 규정이 사형 선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입니다. 시베리아 북풍이 굴뚝을 거꾸로 타고 들어오면 배기가스가 다시 보일러 안으로 밀려옵니다. 유럽 기계들은 이걸 질식 상태로 인식하고 즉시 작동을 멈춥니다. 책에 나오는 대로라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틀린 답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유럽의 기계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만 힘을 쓰는 스포츠카죠. 하지만 시베리아는 진창입니다. 진창에서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보일러는 왜 버텼을까요? 저는 그 집으로 다시 가서 기계를 뜯어봤습니다. 덮개를 여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첫눈에 보이는 판부터 달랐습니다. 유럽 제품 기판은 얇고 정밀합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그게 약합니다. 한국 기판은 두껍고 투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전이 아니라 장비다. 전기부터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전기가 180볼트로 떨어지면 이 기계는 스스로 버텨 올립니다. 250볼트로 튀어오르면 눌러서 깎아냅니다. 밖에서 전기가 고무줄처럼 춤을 춰도 안에서는 거의 반듯한 선으로 유지됩니다. 정전이 됐다가 다시 들어와도 스스로 다시 켜집니다. 가스 쪽도 보았습니다. 유럽 제품은 가스압이 떨어지면 멈춥니다. 한국 보일러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압력이 약하면 밸브 여는 시간을 더 길게 잡습니다. 부족한 힘을 시간으로 메우는 거죠. 동시에 팬 속도를 조절해서 공기양을 맞춰줍니다.
배기 쪽에는 공기 압력을 재는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밀고 들어오는지 계속 살핍니다. 역풍이 세게 불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팬 회전수를 올려서 더 세게 밀어냅니다. 바람이 밀어붙이면 이 기계는 맞바람을 향해 더 힘을 줍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 기술자들은 환경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좋은 전기, 좋은 가스, 잔잔한 바람을 먼저 깔아놓고 그 안에서 기계를 돌리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자. 인프라를 못 바꾸면 기계가 더 독해져야 한다. 전기가 춤을 춰도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이 기계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있었죠. 부품 몇 개를 더 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부터 달랐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환경이 이 모양이냐? 한국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질문이 다르니 답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기록을 더 넓게 펼쳤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르쿠츠크, 야쿠츠크, 더 북쪽 마을들까지 다 뒤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보일러의 겨울철 고장률은 유럽 제품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끝까지 돌아간 비율은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몇 해를 모아도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생각을 고쳤습니다. 보일러 종주국은 독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치는 밤에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꺼지지 않는 불이 전부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혹한에서 살아남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맞바람에 몸을 숙이고 걷는 사람처럼 이 기계는 끝까지 불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은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시베리아만큼 춥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계를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난방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실험실 작업대 위에 2개의 기판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왼쪽은 타버린 독일제, 오른쪽은 멀쩡한 한국제였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초록색 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 기판은 처참했습니다. 전압 충격을 막는 부품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아주 정직한 최후였죠. 규정보다 높은 전기가 들어오니 기계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판은 멀쩡했습니다. 그을음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전원 장치를 덮고 있는 부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자들은 이걸 전압 안정 장치라고 부르더군요. 쉽게 말해 이건 전기댐입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댐이 막고 물이 마르면 댐이 풀어주죠. 이 칩이 딱 그 역할을 했습니다. 250V 고압이 밀려오면 깎아내고 150V로 떨어지면 끌어올렸습니다. 기가 막힌 건 반응 속도였습니다. 전기가 춤을 추는 그 찰나에 이 칩은 수백 번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전압을 맞췄습니다. 독일 기계가 위험해 라고 비명을 지를 때 한국 기계는 진정해 내가 맞출게라고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한국의 난방 역사를 뒤져봤습니다. 이 나라는 추위와 싸운 역사가 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온돌이라는 방식으로 바닥을 데웠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연탄을 떼서 난방했습니다. 새벽마다 연탄을 갈아야 했고 가스가 새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1980년대에 보일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수입품이었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제품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정전이 잦았고 전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수입 보일러들이 자꾸 멈춰 섰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난방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시 연탄을 피워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자. 우리 환경에 맞는 보일러를 만들자.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설계도를 그대로 만들어도 한국 집에서는 자꾸 고장이 났습니다. 환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기술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자. 전기가 불안정하면 그걸 견디는 기계를 만들면 된다. 1990년대 초반 전압 안정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전기가 180볼트로 떨어져도 250볼트로 튀어올라도 기계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필요 없는 기술이었어요. 그쪽은 전기가 안정적이니까요. 더 놀라운 건 제시동 기능이었습니다. 러시아처럼 정전이 잦은 곳에서는 새벽에 전기가 나갔다 들어옵니다. 옛날 보일러들은 사람이 가서 버튼을 눌러줘야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국 보일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자신이 몇 도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저장해뒀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다시 켜집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사람은 자야 한다. 그러니 기계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도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추운 밤을 보낸 경험에서 나옵니다. 저는 기판 표면을 만져보다가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이 끈적했어요. 자세히 보니 기판 전체에 두꺼운 실리콘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비옷을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보일러실은 습합니다. 결로가 생기죠. 그 물방울 하나가 기판에 떨어지면 바로 합선입니다. 유럽 기술자들은 보일러실을 건조하게 유지하시오라고 매뉴얼에 씁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습할 것이다. 물이 셀 수도 있다. 그러니 아예 기판에 옷을 입히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기계가 죽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갑옷을 입혀놓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보일러가 1990년대 후반 러시아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겨울이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설치 기사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거 튼튼하네. 고장이 안 나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2010년에는 러시아 시장 1위가 됐습니다. 독일을 제쳤습니다. 이탈리아를 밀어냈습니다. 보일러 종주국들을 러시아 땅에서 이긴 거죠. 유럽의 명품들이 조건을 따질 때 한국의 기계는 생존을 고민했습니다. 기계가 강해진 게 아니라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라. 전기가 엉망이면 기계가 더 똑똑해지면 된다. 이 작은 초록색 기판 위에는 그런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기 싸움에서는 한국이 완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시베리아의 칼바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계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북풍 앞에서도 불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기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에는 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굴뚝을 타고 거꾸로 밀려 들어오는 북풍 말이죠.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보일러가 불을 태우면 뜨거운 배기가스가 굴뚝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칼바람이 굴뚝을 타고 거꾸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밖으로 못 나가고 다시 보일러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기계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유럽 보일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행동합니다. 센서가 역풍을 감지하는 순간 위험하다, 멈춰라 하고 즉시 작동을 중단합니다. 안전 매뉴얼대로 정확한 판단이죠. 하지만 영하 45도에서 난방이 끊기면 그건 얼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외곽 실험장에서 바람이 초속 15m로 불고 있었습니다. 먼저 독일 보일러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파란 불꽃이 예쁘게 타올랐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나니 휘익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표시창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더니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이탈리아 제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역풍을 감지하면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보일러 차례였습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굴뚝을 쓰고 있었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처음 5분은 비슷했습니다. 불꽃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하는 팬 소리가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계기를 보니 팬 회전수가 분당 2000에서 3000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밀고 들어오니까 기계가 더 세게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맞바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처럼 멈추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나중에 보일러를 뜯어봤습니다. 배기구 입구에 작은 센서가 달려있더군요. 기술자들은 이걸 공기압 센서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바람의 냄새를 맡는 코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가 굴뚝 안의 기압 변화를 24시간 감시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야, 바람 들어온다. 더 세게 밀어내. 그러면 팬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공기 공급량도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불꽃이 약해지니까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는 겁니다. 질식하지 않도록 스스로 숨을 쉬는 거죠. 이 기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의 온돌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아궁이에 불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연기가 부엌으로 내뿜어져 나오죠.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채질을 더 세게 하거나 풍구를 돌려서 바람을 더 불어넣었습니다. 맞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더 깊숙이 밀어넣는 지혜였죠. 한국 기술자들은 그 지혜를 현대 기술로 구현한 겁니다. 저는 극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바람을 초속 30m까지 올렸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강풍이에요. 독일 보일러는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보일러는 달랐습니다. 바람이 세질수록 웅웅 소리가 커지면서 더 사납게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가전이 아니다. 이건 전투 장비다. 환경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맞서 싸우는 기계다. 러시아 설치 기사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탱크 같아요. 다른 보일러들은 바람만 불면 겁을 먹는데 이건 바람이 불수록 더 힘을 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이 정교함이라면 한국의 기술은 도끼였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겠다는 그 도끼가 기계 안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보일러는 시베리아의 칼바람을 정복했습니다. 광고 한 줄 없이 오직 성능 하나로 말입니다. 전기와 바람,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보일러의 심장, 열교환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기술의 차이가 드러날 터였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금속을 한국은 어떻게 길들였을까요? 전기를 이겼습니다. 바람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보일러의 심장, 바로 열교환기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 말입니다. 열교환기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보일러의 심장입니다. 가스 불꽃으로 물을 데우는 핵심 부품이죠. 여기서 모든 효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걸 무슨 금속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세계는 두 가지 선택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구리냐, 스테인리스냐? 구리는 열을 잘 전달합니다. 마치 양은 냄비 같아요. 불을 켜면 금방 뜨거워지죠.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물에 약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물은 거칩니다. 석회질이 많고 산성도가 높아요. 구리 열교환기는 이런 물을 만나면 3년도 못 가서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마치 충치 먹은 이빨처럼요. 구멍이 나면 물이 새고
결국 보일러 전체를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스테인리스에 눈을 돌렸습니다. 녹이 안 슬고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공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스테인리스는 단단해서 구부리기도 힘들고 용접하기도 어렵습니다. 억지로 용접하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물이 샙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계산했습니다. 이걸로 열교환기 만드는 건 미친 짓이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세계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구리 쓰고 3년마다 바꿔주자.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소비자가 3년마다 보일러를 바꿀 수는 없다. 한 번 설치하면 10년은 써야 한다. 1990년대 중반 한 기술팀이 실험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열교환기를 만들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전부 실패였습니다. 용접 부위가 터지고 물이 줄줄 샜습니다. 수천 개의 시제품이 고철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구리 쓰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오기가 발동한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이죠. 용접 온도를 1도씩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로봇 팔의 각도를 0.1도씩 조절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용접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빈틈없이 이어붙이는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현장에서 10년 된 한국 보일러를 뜯어봤습니다. 열교환기를 꺼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겉은 그을음으로 새까맣지만 속을 닦아보니 은색 광택이 번쩍였습니다. 녹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구리였다면 벌써 3번은 바꿨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이 차이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뚝배기가 생각났습니다. 양은 냄비는 빨리 끓지만 빨리 식고 금방 찌그러집니다. 하지만 뚝배기는 다릅니다. 천천히 끓지만 한번 달궈지면 쉽게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가죠. 한국 보일러에는 그 뚝배기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멋보다는 본질, 화려함보다는 내구성을 택한 거죠. 이 소식이 러시아에 퍼졌습니다. 설치 기사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 보일러는 10년이 지나도 멀쩡하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감성으로 물건을 사지 않아요. 특히 난방 같은 생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 냉정한 시장에서 한국 보일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러시아 국민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외국 기업이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러시아 관리자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판 건 보일러가 아니었습니다. 안심이었습니다. 추운 밤에도 가족이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그 안심을 판 겁니다. 세계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 한국은 용접기를 들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금속을 한국은 기어이 길들여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양심의 승리였습니다. 혹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무너지고 강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보일러 종주국들이 쓰러진 밤, 끝까지 불을 지킨 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격한 겨울, 모스크바 외곽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동만 난방이 안 끊긴대. 처음에는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뭐가 다른 거지? 알고 보니 3동에만 한국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동들은 독일제, 이탈리아제를 쓰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보일러 소문은 설치 기사들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솔직하거든요. 고장이 나면 영하 40도 새벽에 뛰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르쿠츠크의 30년 경력 기사 세르게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창고 한쪽에 한국 보일러 박스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잠을 푹 자고 싶거든요. 독일 거 달아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가 와요. 이탈리아 거 예쁘긴 한데 바람만 불면 멈춥니다. 그런데 이 한국 놈은 달아놓으면 소식이 없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죠. 그는 한국 보일러를 탱크라고 불렀습니다. 투박한데 안 죽어요. 전기가 미쳐 날뛰어도 가스가 끊길락 말락해도 그냥 돌아갑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겉멋든 귀족이 아니라 같이 진흙탕 구르는 전우 같은 기계 말입니다. 입소문은 눈보라보다 빨랐습니다. 기사들 사이에 무전망을 타고 시베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고생하기 싫으면 한국 거 달아라. 이게 업계의 불문율이 됐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 회사들은 하자가 제일 무섭거든요. 겨울마다 난방 문제로 민원이 쏟아지면 회사 이름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 회사들이 고장 통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별로 고장 신고 건수를 쭉 뽑아보니 한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보일러를 달아놓은 동은 조용하다. 그때부터 입찰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 단지는 한국 보일러로 해달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공 후 민원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소비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쉽게 안 바꿉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겨울에 감기 안 걸리게 하려면 어느 보일러를 달아야 하지? 시장 조사보다 이웃집을 먼저 봅니다. 윗집은 뭘 쓰지? 옆집은 뭐 달았지?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추운 날에도 저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일정하게 올라오더라. 그 집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면 낯선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고 한 방 없었습니다. 오직 기사들의 입소문, 그리고 살아남은 기계들의 증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러시아 시장 1위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을 제쳤습니다. 보일러 종주국을 러시아 땅에서 이긴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민 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상은 14만 명의 소비자가 직접 투표해서 뽑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 투표를 생존 투표라고 부릅니다. 목숨 걸고 쓰는 제품에 투표하는 거니까요. 외국 기업이 이 상을 받은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표 용지에 적힌 코멘트를 읽어봤습니다. 우리 집 생명의 은인, 10년 동안 고장 한 번 없었음. 이 보일러는 러시아의 겨울을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 한 줄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외국 기업이 현지인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거든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친구라는 뜻이니까요. 심지어 푸틴 대통령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 랜드마크 건물들에도 한국 보일러가 들어갔습니다. 자존심 강한 러시아가 국가 중요 시설의 난방을 한국 기업에 맡긴 겁니다. 어느 날 모스크바 외곽 마을을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따뜻함이 어디서 왔는가? 그건 환경을 탓하지 말자는 오기에서 왔고 사람은 따뜻하게 자야 한다는 배려에서 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생존을 증명한 한국 보일러. 이제 다음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난방의 본고장, 미국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존을 증명했다면 이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생존의 땅이라면 미국은 낭비의 땅이었습니다. 미국 집 지하실에 처음 내려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물탱크가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200리터가 넘는 물을 24시간 내내 끓여놓는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보일러가 아니라 공룡이다.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100년 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가스가 쌌거든요.
낭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물을 쓰든 안 쓰든 계속 가스를 태웠습니다. 마치 보온밥솥을 하루 종일 켜놓는 것과 같았죠. 한국 기술자들이 이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새벽 3시에 아무도 샤워 안 하는데 왜 물을 데우고 있습니까?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순간에만 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콘덴싱 기술이었습니다. 콘덴싱이 뭘까요? 쉽게 말해 꼬리곰탕 끓이는 원리입니다. 곰탕을 끓이고 남은 국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우려내서 육수로 쓰죠. 콘덴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를 태우고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를 버리지 않고 그 열로 찬물을 미리 데워주는 겁니다. 한 번 쓴 열을 두 번 쓰니까 효율이 98%까지 올라갑니다. 기존 방식이 60% 정도니까 거의 2배 차이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게 편해요. 왜 바꿔야 하죠? 그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가스비가 폭등한 겁니다. 한 달에 $100 나오던 난방비가 $300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가정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배관공들을 공략한 겁니다. 미국 배관공들에게 한국 보일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고객 가스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하실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고객이 당신을 마법사라고 부를 겁니다. 배관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객에게 말했습니다. 존, 언제까지 지하실에 그 몬스터를 키울 거야? 이거 벽에 걸면 끝이야. 설치해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샤워기 3개를 동시에 틀어도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탱크가 없는데도 말이죠. 한국의 열교환기 기술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스비 고지서였습니다. 정말로 뚝 떨어졌거든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보일러 달면 1년 만에 기계가 뽑는다. 기존 강자였던 일본도 당황했습니다. 일본도 기술은 좋았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과감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기존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아예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북미 콘덴싱 시장 점유율 1위. 일본을 제친 겁니다. 100년 미국 문화를 바꾼 거죠. 저는 뉴욕 고급 아파트 기계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벽면에 한국 보일러 10대가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똑똑해요.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캐스케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10대가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온수를 조금 쓰면 1대만 돌고 많이 쓰면 10대가 함께 돕습니다. 고장난 놈이 있으면 옆에 있는 놈이 그 목까지 해냅니다. 마치 한국의 품앗이 문화 같았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일을 나누는 지혜가 기계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탱크가 사라진 지하실은 아이들 놀이방이 되고 아빠 서재가 되었습니다. 한국 보일러가 미국 가정에 공간을 선물한 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생존을, 미국에서는 효율을 증명했습니다. 극한의 추위도 거대한 낭비도 한국 기술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탄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의 난방 문화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유럽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스비가 3배, 5배로 폭등했습니다. 겨울이 공포가 된 겁니다. 독일 가정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달 난방비가 500유로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할머니가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보일러 켜기가 무서워요. 난방비 내느라 밥을 굶어야 할 판입니다. 21세기에 난방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된 시대, 따뜻함이 사치가 된 겁니다. 그때 유럽이 찾은 게 있었습니다.
효율 좋은 보일러가 있다고 들었는데 바로 한국 보일러였습니다. 유럽 정부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효율 98% 이상 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을 준다. 그 기준을 만족하는 건 거의 한국 제품뿐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공장이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된 시대, 한국은 효율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저는 베를린 외곽집을 방문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새로 설치한 한국 보일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상자가 우리를 살렸어요. 작년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독일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만 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더군요. 한국 보일러의 해외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해외에서 팔리는 게 더 많아진 겁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을 선택한 거죠. 저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보일러의 성공 비결이 뭔지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바닥을 통째로 데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서양은 공기를 데웁니다. 벽난로 앞에서만 따뜻하고 등은 시리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온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랫목에 불을 지펴서 윗목까지 온기를 보냅니다. 방 전체가 따뜻해야 잠을 잡니다. 그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할머니도, 아이도, 손님도 모두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기계에 들어갔습니다. 전기가 불안해도 꺼지지 마라. 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마라. 가스비가 비싸면 아껴줘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염원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연탄 한 장으로 온 가족이 밤을 버텨야 했던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든 겁니다. 유럽은 물었습니다. 환경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한국은 물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질문이 달랐기에 답도 달랐습니다. 독일은 정밀함을 추구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추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한국은 끈질김을 추구했습니다. 그 차이가 영하 45도의 시베리아에서 드러났고 가스비 폭등의 유럽에서 증명됐습니다. 연탄을 떼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겨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그 손이 2020년대 유럽의 난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연구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 속에는 한국의 오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칼바람 속에서, 뉴욕의 고층 빌딩에서, 베를린의 오래된 집에서 묵묵히 불꽃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일러 종주국들이 쓰러진 밤, 끝까지 불을 지킨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진짜를 가려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추위 앞에서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당신 집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웅웅거리는 소리 속에는 50년의 집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던 시절부터 세계의 겨울을 지키는 오늘까지 그 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겨울을 지킵니다. 이것이 제가 22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목격한 기적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